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코미디 개그에서 정치는 단골 소재죠. 풍자와 해악으로 정치 상황과 정치인에게 아주 속 시원하게 한방 날리기도 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이런 정치 풍자 코미디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 풍자 콘텐츠가 다시 뜨고 있다죠. TV가 아니라 OTT여서 가능한 성공이었다고도 하던데요. 잠시 후 이 이야기 나눠보고요. 언론이 보도를 위해 자료사진으로 활용하는 인물사진들, 그리고 TV 속 육아 예능에 등장하는 어린이들, 이 모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디어 비평에서 짚어보죠.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쿨미디어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초상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소송을 중심으로 초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 뉴스타파의 초상권 침해 배상 판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이 보도는 LG U+ 불법 추심 의혹을 제기한 보도입니다. 2020년 7월에 방송되었고요. 네. 2021년 6월에 방송통신위원회가 LG U+에 과징금 6억 2,4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이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중요한 의혹을 제기한 좋은 보도였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이 보도 속에서 LG U+가 제공한 보도 자료 사진을 넣어서 보도했고요. 거기에는 위탁업체 소속 고객 담당사 한 분의 얼굴과 이름이 드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뉴스타파 보도 후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기사에서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거절을 당했고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에서는 뉴스타파의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그분의 초상 및 성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명하는 직권조정 결정을 했답니다. 네. 그런데 뉴스타파가 언론중재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서 결국은 법원에까지 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법원에서는 뉴스타파가 A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좋은 보도,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보도였을지라도 네. 이렇게 불법 추심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잖아요. 네, 이런 네. 부정적인 기사에 특정인의 사진과 실명이 사용된 것은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 이런 판결을 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사진은 LG U+의 고객센터 관련팀 신설의 홍보용으로 촬영된 것이고 이분은 이런 홍보를 전제로 해서 사진 촬영과 배포에 응했을 뿐이다라고 분명히 했고요. 네. 뉴스타파가 사진 공표에 대해서 그 A씨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초상에 관한 촬영 배포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그 사람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제3자의 범죄 또는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취지의 기사 내용에 그 뒷받침하는 증거사진 형식으로 이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은 이것은 원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자, 저도 지금 초상권, 성명권 침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김 소장님도 이 A씨의 초상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초상권이라는 거, 또 성명권이라는 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이게 이제 초상권이란 것은 사람의 얼굴을 비롯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서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명권은 이름에서 연유되는 이익들을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 안에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또 음성권도 있는데요.
사람의 음성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명예훼손하고 연결되잖아요. 네. 명예훼손이라 함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아무튼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 시민에게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많은 시민들이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음을 모르시거나 그리 중요한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하나의 사례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초상권이나 성명권 또는 명예훼손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받는 전례가 제법 있었죠? 예, 맞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과거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례적으로 큰 보상을 받았던 초상권 침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1991년 11월, 굉장히 오래전이죠. 당시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 아시아판에 이화여대를 배경으로 호화 의류를 입은 여대생들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목이 돈의 노예들 이화여대생이라는 부제와 함께 실렸거든요. 네. 이 사진을 찍힌 날은 대학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었다고 해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 졸업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정말 평소 안 입던 그 성장을 하고 화장과 머리도 정말 멋지게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교문을 나섰는데 그때 모습을 사진으로 그 찍힌 뒤에 저런 황당한 돈의 노예들 이런 그 제목을 붙여서 보도를 한 것이죠. 92년에 이들은 뉴스위크사를 상대로 해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93년에 재판부는 이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인 동시에 명예훼손이라면서 3인에게 각각 3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사실 93년 당시에는 이 금액은 정말 파격적으로 느껴졌고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분쟁으로서는 첫 판결이기도 하고요. 네. 또 무엇보다 신문이나 방송에 우리 사진이 실리는 것,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큰 손배액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그 사실 자체에 좀 놀라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 문제의 뉴스위크 보도 네.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네.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에 당사자 없는 초상권 침해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자주 소개하는데요. 2010년에 한 신문에서 집은 많은데 갈 곳이 없네라는 보도에서요. 어떤 분의 사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마을버스를 기다리며 담벼락에 있는 전단지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사전 동의 없이 이 모습을 촬영해서 마치 하숙집을 구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는 대학생인 것처럼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보도를 언론중재위에 가서 100만 원의 배상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또 이런 일도 있어요. 또 다른 신문에서는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된 날 그 아침 풍경을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네. 시민들이 두터운 목도리와 점퍼로 중무장을 하고 잔뜩 움츠린 채 출근하고 있다는 기사에 사전 동의도 없이 사진을 촬영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를 본 직장 동료들에게 본인이 놀림감이 되었다. 그 사진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또 초상권 침해로 50만 원의 배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설정샷이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 배상 내용도 보면 뭐 50만 원, 100만 원 사실 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 그 의미하고 있는 그 지적은 분명히 좀 큰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에서요. 그 검사가 진행 중인 장면을 보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네. 신청인의 차량 유리에 부착된 아파트 스티커가 촬영이 되어서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핸드폰 번호와 아파트 동 호수가 이렇게 노출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중재위에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중재부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언론이 개인의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별도로 주의해서 보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우리 시민은 오히려 그것을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 언론이 또 굉장히 부주의하게 보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강의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더니 바로 다음 강의에서 한 시민이 자신이 어제 뉴스를 봤는데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학생들을 보여주더니 그 학생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여줬는데 명찰이 그대로 보여지더라. 그래서 그 학교는 어딘지 이제 나왔었고 네. 그래서 이 학생이 특정되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장면들을 찾으려고 하면 훨씬 아마 많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이런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알고 행사하시면 언론은 아무래도 좀 더 주의하고 유의해서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앞서 소개해 주신 사례들은 사실은 네. 크게 뭐 악의적이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수이거나 아니면 네. 고의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나쁜 의도는 아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당사자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속임수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취재 이런 게 더 큰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인권보도 준칙 사례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2009년에 못된 아이 매인가 치료인가라는 방송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두 아이의 어머니를 보도를 했어요. 근데 네. 이 보도가 이제 아이들의 치료를 돕겠다는 방송사의 요청으로 두 아이의 엄마가 취재에 동의를 해서 보도를 한 거죠. 네. 그런데 8개월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교양 프로그램과 뉴스 프로그램에 그 해당 영상이 편집된 영상이 무단으로 방송되었다는 겁니다. 네. 이에 언론 조정 신청을 통해서 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관련 자료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합의를 했대요. 네. 그런데 다시 반년 뒤에 또 다른 뉴스 프로그램에서 10차 정도 아이의 모습이 담긴 자료 화면이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소송 끝에 손해배상금으로 도합 1천만 원의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 참,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어린아이 얘기를 하셔서 드는 네. 생각이 요즘에 육아 예능 이런 프로그램 또 어떤 육아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에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아이들보다는 부모의 의사로 인해서 출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 경우에는 어떤가요? 최근에 고승구 박사가 TV 성인 프로그램 속에 등장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방심위가 좀 입장을 내야 한다라는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KBS ETV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굉장히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저절로 막 엄마 미소를 짓곤 하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고승우 박사님 그 목소리에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갔습니다. 그 고승우 박사 주장의 핵심은요, 영유아의 성인 프로그램 출연에서 방송사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어린이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주로 어른들이 보는 시청 시간대에 방송이 되고요. 어른의 시각에서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유도해서 제작한다라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특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제, 다시 말해서 어린이가 성장한 이후에 자신의 초상권과 인격권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가 그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SNS에 올린 그런 경우 자신의 부모를 제소한 사례도 있다는 점을 이 기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네. 하지만 보호자와 함께 출연한 그 미성년자들이 자신들의 어릴 적 사생활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아직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그 부모와 방송사의 결정에 의해서 촬영된 모습에 그 어린이의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모습도 전국에 방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컸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개인의 명예, 불이익과 관련된 초상권 문제를 아무래도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어린이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유익한데 뭐 그런 것까지 따지고 있냐 이런 의견도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우려는요 단순한 기우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초상권 얘기하다가 그 네. 육아 예능까지 왔는데
네네. 네, 저도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최근에 TV를 보고서 와, 아직도 이 프로그램 하네. 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 연예인 자녀들, 네. 그러네요. 진짜 뭐 완전히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영아들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자신의 의사를 밝히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생각까지는 많이들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소장님 지적을 좀 들으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좋은 보도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 좋은 보도는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달의 보도상 뭐 이런 상이 되게 많아요. 좋은 상이. 네. 그런 상들 중에서 좋은 보도를 계속 뽑아서 매주 제가 출연할 때마다 하나씩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드릴 것은 그야말로 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네. 절대적 기준은 없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보도는 지난달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이달의 기자상 경제보도부문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화장실 직업병 산재 신청은 엄두도 못 내입니다. KBS의 보도인데요. 화장실을 제때 가기 어려워서 방광염 등 만성 직업병으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은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학습지 교사는 방문 과정에 화장실을 쓰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음료를 마시지도 못한다고 하고요. 네. 또 학교 급식실의 조리사는 많은 양의 조리를 하느라 바빠서 화장실 이용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그 근무 환경에서 면장갑, 팔토시, 고무장갑, 앞치마, 장화를 다 신고 일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굉장히 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참다가 방광염에 걸리는 경험들이 여러 번 있다고 하고요. 네. 이 기사에서 취재한 학교는 업무 중에 대변을 참으라는 지시까지 있었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성 기관사도 이 기관사가 있는 기관차와 발전차 사이에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열차가 설 때 그 짧은 시간에 전력 질주를 해서 볼일을 보고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KBS 보도에서는 이런 상황이 꼭 여성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남성 노동자들도 사실 택배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 좀 들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신우신염이나 전립선염에 걸릴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직업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가 딱 한 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언론이 이런 크고 작은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찾아내서 기사화하는 것이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보도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네요. 화장실 직업병. 네. 우리 버스, 택시 같은 네. 그 대중교통 기사님들 네. 사실 이런 얘기 좀 들어봤었거든요. 네. 한번 이렇게 시내에 네. 차를 타고 나와서 막히게 되면은 용변 보러 가기가 그렇죠. 사실상 불가능해서 정말 그 수분, 이렇게 물 드시는 것도 네. 조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학습지 방문교사나 이런 기관사분들도 계셨다니까 네. 참 안타깝습니다. 현장에서도 좀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문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모니터링 하신 프로그램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에 매주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총 2주간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대선 후보 행보에 대한 진행자의 평가가 근거가 부족하고 편향적으로 보일 우려도 있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동영의 톡 코너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튜브 채널 다페이스에 출연한 것을 두고 자신감이 지나치면 오버하게 되고 오버하게 되면 헛발질로 이어진다며 헛발질한 오버한 출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근거를 요약해보면 출연 자체가 논란이 크다 정도였는데요. 헛발질이나 오버라는 과도하게 부정적 어휘로 평가를 하려면 근거가 탄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논란이 무엇인지, 그 논란이 사실에 기반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논란이 크다고만 하니 주장하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굳이 찾아보자면 진행자가 이 채널을 두고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행자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일부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이 채널을 두고 극단적 페미니스트 채널이라며 후보 출연에 부정적 여론이 있었습니다. 진행자도 그런 차원에서 이 채널이 논란이 있는 곳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출연만으로도 논란이라고 할 만큼 그 채널에 문제가 있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확인 과정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저는 뉴스 정면 승부도 매일 듣지만 다페이스 콘텐츠도 챙겨보는 편입니다. 젠더 관련 콘텐츠 위주로 떠올려보면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나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다뤘던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지적하는 게 있었고요. 네. 23만의 조회수가 나온 집게손가락 콘텐츠도 보면 기성 매체에서도 지적했던 내용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극단적이다거나 남혐이라고 할 만한 콘텐츠는 없었습니다. 장애인, 특성화 고교생, 청년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도 많이 다루고 있어서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곳이라는 진행자의 평가가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에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논란이 있는 채널에 출연해서 헛발질이고 오버라는 진행자의 평가는 근거가 부족하고 일부 커뮤니티 여론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 측면이 있어서 편향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진행자가 개인적으로 이른바 페미 매체라고 규정 지은 것은 아니었나 이런 평가하십니다. 자, 다른 모니터링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불필요한 표현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12월 27일 마크맨이 떴다 코너에서 이원석 시사저널 기자가 김건희 씨 사과 기자회견과 관련한 발언을 하던 중에 김 씨의 머리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 웨이브도 들어갔고 화장도 진했다. 커리어 우먼 느낌이 났다라고 말했는데요. 일단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묘사나 평가는 김 씨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없었을 내용입니다. 그날 회견장을 영상으로 보지 못한 청취자를 위해 김 씨의 표정이나 태도, 회견장 분위기 정도는 묘사해 줄 수 있겠지만 화장이 진하다거나 머리 스타일에 웨이브도 들어갔다 등의 표현은 김건희 씨 사과 내용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김 씨의 사과 기자회견 이전에도 일부 정치인이 김 씨에 대해 이른바 얼평, 얼굴 평가를 해서 비판을 받았었고 이전에도 여성 정치인의 패션이나 화장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화장 등 외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네, 요즘은 심지어 칭찬이라 할지라도 얼평, 즉 외모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공감대가 있죠. 예, 기자가 대선 후보 부인의 기자회견을 전하면서 외모 평가를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내용 있을까요? 네, 특정 후보자의 일부 정책만 과도하게 많이 다뤘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이 화제였는데요.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지난주 하루만 제외하고 탈모 공약을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 짚어야 할 건 짚었지만 거의 일주일 내내 다룰 만큼 중요한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같은 주에 여야 후보들이 다른 정책도 안 내놓은 게 아닌데 탈모만 계속 언급해서 청취자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것만 다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웠다는 평가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대선까지 50일 정도 남았던데요. 네. 예전에는 뭐 이런 정치 계절 하면 TV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서 대선 후보를 소재로 한 코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쇼폼 영상 이런 걸로 좀 정치 풍자의 판이 넘어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OTT에도 이런 정치 콘텐츠가 등장했다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예전에 네. 뭐 여의도 텔레토비로 대선 풍자에 획을 그었던 SNL 코리아라는 그 예전 TVN 드라마가 예능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캐릭터 이름을 얘기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뭐 문재수, 레드준표, 안찰스, 신불리 등의 캐릭터로 아주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근데 네. 그런 방송이 이제 아시겠지만 SNL 코리아 자체가 쿠팡 플레이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바뀌어가면서 네. 이제 정치 풍자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이제 대선 후보죠. 이재명 후보 부부와 윤석열 후보 부부의 모습이 등장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마주친 설정으로 이제 방송하고 시작을 했고, 네. 뭐 윤석열 후보의 어떤 따라하고 계신 김민규 배우가 이제 연신 뭐 후보의 도리도리 고깃짓을 따라한다든지. 네. 요즘 많이 고치셨던데 도리도리. 네,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김민규 배우도 좀 고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김건희 씨 여기에 주연영 배우는 또 사과 당시에 머리와 그 스타일을 그대로 또 따라하기도 했고요. 네. 최근에 또 여러 논란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마치 예견한 것처럼 뭐 이런 뭐 이제 풍자적인 표현들을 되게 많이 써서 특히나 이제 이미 인터넷에서 했던 부분들, 화제가 됐던 사람들이 밈으로 만들었던 뭐 아이빌리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로 써서 뭐 예를 들면 사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뭐 한다는 것. 남편을 처음 만난 날 무뚝뚝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때 뭐 사과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들을 그랬죠. 풍자한다든지. 네. 또 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효영 씨 여기에 정의랑 배우는 또 이제 이게 뭐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나왔던,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좀 꺼내놨다는 것들이 특징인데요. 네. 뭐 제 남편은 아이들이 게임이 안 될 때 밤새 울어줄 정도로 다정다감하다든지, 이건 약간 불법 도박 의혹 때문에 밤새 울었다는 표현을 풍자한 거기도 하고, 네. 이외에도 뭐 작전주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속 시원한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양당 그 선대위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하나 봐요. 정말 개그를 개그로 받아들여 주나 보네요. 이것들 자체가 화제성이 되니,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뭐 사실은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도 그렇고 그 가족까지도 이른바 리스크라 그래서 연일 지금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풍자의 소재로 활용하게 되니까 재밌다, 뭐 후련하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쿠팡 플레이가 OTT잖아요. 네네네. 이렇다 보니까 이전에 텔레비전으로 보여질 때보다 상황이나 대사가 더 과감하고 더 직격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 과거 TV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풍자를 할 때 앞서 뭐 문재수, 레드준표, 안찰스 이런 얘기해 주셨지만 주로 성대모사에 좀 그쳤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유튜브에서 또 최근에는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었죠. 네. 이제 서로 이제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말만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OTT에서는 그래도 이제 누군가 하나를 지지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평형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존 방송 지형보다는 뭐 심의나 제작 면에서 훨씬 유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나 이런 게 생각이 들고요. 네. OTT 전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된 상태에서 그래도 뭐 이제 주목을 받지 않으면 이런 걸 제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예전보다는 좀 더 힘을 줘야 될 부분에서는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 SNL에서 아주 인기 코너 중에 하나인데 주기자가 간다. 이 코너에 나경원 전 의원, 또 우상호 의원 등이 직접 등장하기도 했어요. 은유적이면서도 역시 그 여야 또는 진보와 보수별로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말 대놓고 이렇게까지 물어봐도 되나? 이렇게 진행을 하던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능이라기보다는 진짜 코너 안에서 정치인 출연하면서도 풍자적 성격을 막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SNL 코리아가 다시 시작했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네. 시즌 2에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치인의 모습을 담는 방식에서도 질문에 따라서 굉장히 당황하는데 뭐 예를 들면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당 의원에게는 표창장 위조한 딸 대 불법 도박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누가 더 낫냐? 네, 의원에게는 네. 공부 잘하지만 도박 좋아하는 아들이나 예쁘지만 학력 위조한 딸을 막 그런 걸 은유적으로 리스크를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섣불리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진짜로 우리나라가 이런 OTT 때문에 또 정치 풍자나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YTN 라디오가 그 시사 채널이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YTN 라디오에서 이런 걸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 못 하잖아요. 심의 때문에. 맞습니다. 네. 아, 정말 쿠팡 플레이, 날로 재밌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배 아픈데, 우리 김주환 이사님은 OTT 전문가신데, 이제 이렇게 정치평론까지 하셔야 되니, 영역이 어디까지 넓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SNL의 인기를 업은 쿠팡 플레이, 성적이 물론 화려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넷플릭스가 제일 긴장하고 있는 플랫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장 성장세가 높이 보이고 있어요. 네. 지난달 기준으로 270만 정도의 MAU, 그러니까 월 사용자들이 270만 명은 한 번은 사용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토종에서는 1위가 웨이브고 2위가 티빙인데 거의 티빙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성장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네. 기존 쿠팡 사용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쿠팡 딜리버리 때문에 그렇죠. 쿠팡 이제 저희가 아침마다 받아야 되는 그렇죠. 그분들 때문에 저도 네. 모르게 다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SNL 효과도 있지만 어느 날이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신규 유입자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네, 그래서 네. 웰메이드 드라마에 이제 김수현 또 차승원 배우의 효과가 컸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올해도 오리지널 드라마 이런 것들을 이제 대작들을 텐트폴이라고 하는데 네. 텐트폴 드라마 한 편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남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성인 남성들을 타겟해서 해외 축구라든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 생중계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서 네. 지금 기존 OTT 플랫폼들이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이제 뭔가 경쟁에서 좀 이렇게 먼저 가져와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티빙도 이제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방송에서 점점 이런 생중계들의 효과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쿠팡이나 티빙 등 이런 거 활용하면서도 또 사용자를 끌어오려고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OTT의 최대 강자 넷플릭스를 가장 긴장하게 만드는 쿠팡 플레이. 올해에도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주의 화제 영상 소개해 주셔야죠. 네. 맨날 드라마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넷플릭스. 네. 이번에는 넷플릭스 예능이 또 전 세계적 화제이거든요. 네. 솔로 지옥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를 발표하는 그 플렉스 페트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벌써 탑10에 진입을 했습니다, 글로벌.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차트 1위를 하고 있고요. 홍콩, 그리스, 싱가포르, 그다음에 스웨덴에서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른바 제가 아는 이런 짝짓기 예능은 짝인데요. 네. 언제적 짝이죠? 근데 원조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일반인이 나오는. 네. 근데 이 솔로 지옥도 그런 거죠? 짝짓기 프로그램이죠,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커플이 되어야만 지옥도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주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출연자 감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게 한국적인 그런 자막 있잖아요. 네. 네, 굉장히 그냥 듣지 않아도 글씨만 봐도 내용이 이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최소화시켰고요. 글로벌 타겟에 맞는 예능 포맷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러닝타임도 좀 지루하지 않게 짧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그 포스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썸네일이라고 하는. 네. 매력적인 젊은 남녀들이 나오고, 그리고 매주 공개되는 방식의 또 이제
소셜에서 이 네. 화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케팅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10대, 20대들이 옛날에 비디오방 같은 그런 장소가 또 있나 보더라고요. 요즘에도. 가면 넷플릭스를 볼 수가 있대요. 네네. 예, 근데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그렇죠. 하죠. 예,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난 넷플릭스 볼래. 그럼 넷플릭스 틀어놓고, 거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솔로 지옥이 아주 인기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번 주말에 한번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